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법인 설인의 이용직 노무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로 만나 뵙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좀 강의 임금하고 퇴직금 부분 준비했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금하고 퇴직금 관련된 내용은 일단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하고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하고 저희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종 지원금들을 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업수당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금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을 할 임금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제 내용을 봐야 될 텐데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떠한 형태로 지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일 수도 있고 임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을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 보시면 그 두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해가지고 지급 주체와 대상, 근로의 대가, 그리고 명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 주체랑 대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등급에 지급되는 보수는 임금에서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훈련을 받는 훈련생한테 지급되는 금품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근로의 대가가 무엇이냐 한번 보면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지시 명령 하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역 근로를 하거나 용역 근무를 하거나 도급을 한 이후에 받는 보수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임금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느냐, 누가 받느냐, 그리고 그 주는 이유가 근로의 대가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주는 명칭이 임금인지 봉급인지 연봉인지 이런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때 근로의 대가로 받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수준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해주는 임금을 이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그 향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판결을 보면 2013년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제일 핵심으로 나온 단어는 저 세 번째 있는 고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정성에 대한 개념은 이제 제가 향후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한 달에 한 번 줘야 될 필요는 없고 이게 뭐 주에 한 번이 됐던 뭐 몇 달에 한 번이 됐던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급해주면 그게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정기성이 충족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일률성 부분을 보시면 모든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한테 다 주면 이제 일률성 부분도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 회사에 어떤 시설직이 있고 생산직이 있고 뭐 사무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 근로자한테 다 주진 않죠. 생산직한테만 이렇게 선별해서 주더라도 그 생산직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을 하게 되면 일률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고정성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했는지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급하는 고정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제일 중요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이 고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임금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운영할 때 주고 있는 수당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제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이라든지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임금의 종류가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근속기간에 연동했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줄에서 보시면 어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한테 모두 다 줬으면 일단 일률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속기간이라는 거는 사전에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성까지도 인정을 해서 우리 통상임금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단순히 읽는 것보다 여기 칠판 한번 이용을 해보면 아까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일정성. 나머지는 웬만한 임금이라면 1회를 어떤 조건을 충족한 사람한테는 근로자한테 다 준다. 하면 일률적도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 부분은 이게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하는 임금, 이게 고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여기 파워포인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근속기간에 연동을 하고 있는지 근무일수에 연동을 하는지도 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에 연동한다라는 임금을 보시면 근무일수에 연동을 해서 정기성이랑 일률성은 다 충족했다고 보고 나머지는 근무일수를 예를 들어서 월에 15일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만근수당이라는 게 있으면 이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월에 15일 이상 출근하기만 하면 이 금액을 전액을 다 주고 예를 들어 월에 15일 미만 출근한 경우에 이 금액 전부 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성 부분은 결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 금액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 가지고 우리가 주고 있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이 부분도 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시점에 재직을 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성 부분이 결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일수, 근속기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봤고 요 다음 페이지도 네. 네.
일단 질문 들어온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통상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설명을 한번. 임금이라는 거는 시간의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의 수당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주거나 연차 유급 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주는 그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에 예를 들어 뭐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수당이 있고 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임금의 구성 항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직책수당, 직무수당, 식대라는 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시간의 근로수당에 대한 그 금액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다른 것보다는 연장근로수당하고 그 휴일근로수당하고 야간근로수당 세 가지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이나 식대 같은 것들이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한테 일만 하기만 하면 일부 금액이라도 전체 다 준다면 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드리면 기본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고 직책수당 10만 원, 직무수당 10만 원, 식대 1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월급은 230만 원이고 이 사람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이 이 연장근로 계산의 그 근거가 되는 시급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 230만 원을 전체를 가지고 시급을 만들 건지 아니면 이 기본급액에 해당하는 200만 원 가지고 시급을 만들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다, 어떤 금액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거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한 거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기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당을 어떤 근거를 따라서 지급을 하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특수한 기술이나 뭐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근무 실적에 연동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근무 실적이 언제 것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2020년도에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2019년도에 이미 성과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성이 인정돼서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뭐 영업을 해가지고 매달 그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라고 하면 통상임금 부분에서는 제외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 PPT 8페이지를 보시면 임금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기술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 자격 보유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다 보니까 고정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이라든지 지역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들도 사전에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먼저 고정이 다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정 근무일수를 채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겠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그 달에 20일을 근무할지 25일을 근무할지는 근무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사전에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가족수당 부분도 부양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게 되면은 일률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서 빠지게 되고 부양 가족수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준다 이러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종류를 보시면 많이 문제들이 되는 게 이 상여금 부분인데요. 상여금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고정성을 충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재직 중인 사람한테만 지급한다고 하면 그때 어떤 사람이 다니고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고정성 부분이 부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급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근무 실적 평가에서 그 금액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면 고정성이 부정돼서 통상임금은 아닌 게 되고, 기업 실적에 따라 최소한도 보장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은 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통 많이 집어넣는 게 이 금액을 수당 혹은 직무수당이라는 이런 수당들을 지급할 당시에 지급하는 날짜에 라든지 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추가로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통상임금에서 배제가 되고,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금액을 다 지급한다. 혹은 뭐 결근한 것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 부분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성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을 못하고 그냥 공급만 가지고 급을 가지고 근로, 만약에 얘네들이 다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면 10만 원에 해당하는 시급 부분 체불이 발생. 회사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고 있는 수당들이 단순히 이름이 기술수당이니까 통상임금에서 빠진다라고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주고 있는 이 수당들이 고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이제 주의를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글씨요? 이게 제 기준에 굉장히 크게 쓴 건데 네, 앞으로는 글씨 내용에서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균임금이 어떨 때 쓰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건 네. 우리가 주로 많이 써먹는 임금 계산이라. 그래서 평균임금이라는 건 정의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한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건 평균임금이 뭐다라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많이 문제가 되는 건 그럼 이 임금에 어떤 거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빼야 되느냐 분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먼저 산정 기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했다고 치면 4월 10일 날 퇴직을 했다고 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전제에 퇴직을 했다 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산정 기간은
4월 10일은 빼고 4월 9일부터 역산해서 달력상 기준 10개월이라고 하면 달력상 기준. 만약에 퇴직을 했거나 휴업을 했거나 아니면 산재를 당했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날짜는 빼고 그 앞 날짜부터 이전으로 10개월 달력상 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PPT 11페이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날짜 빼고 그 앞 날짜, 사고 당한 날짜 빼고 그 앞 날짜부터 3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퇴직을 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임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임금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임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받고 있다 들어가 특별한 경우 내가 만약에 금액이 급이 대부분의 임금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뭐 식대가 있고 직무수당이 있고 뭐 차량 유지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아니라 이게 다 들어간다. 일단은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회사가 상여금을 줬다. 혹은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들도 이곳에 반영이 되는데, 이 임금에 반영이 되는데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받은 1년 동안에 3개월분,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그 금액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빼먹은 이 임금하고 연차수당 부분. 네. 네. 아, 이렇게 붙이고 할까요? 네. 네. 이게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하면 잘 들리시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마이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지지직거리지 않나요? 안 그러시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움직일 때마다 혹시 지지직거리거나 이러진 안 그래요? 그럼 이렇게 붙이고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아, 3개월치 임금 범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여기 상여금 받았던 금액이라든지 연차수당 받았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빼먹습니다. 이게 왜 빼먹냐면 만약에 내가 상여금을 1월 1일 날 받았다고, 1월 1일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전년도 19년도 한 10월 달에 받았다고 치자고, 10월 1일 날 상여금을 받았다고 치면 여기 4월 10일 날 퇴직해갖고 3개월치 임금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 받은 상여금을 까먹어요. 까먹고 안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회사는 퇴직금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일부 체불이 발생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상여금 부분은 빼먹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연차수당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때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을 것이고, 이 12월 말일자에 정산하면서 받은 연차수당이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된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년도 말일에 정산할 때 받았던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된 연차수당은 이 3개월 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 또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임금에 산입하는 이제 상여금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여금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칠판을 지우고 한번 깨끗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부분이 요즘 들어서 많이 저희 사무실한테는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내용인데, 회사는 어떻게든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지 임금을 더 주고 싶어 하는데, 그 회사가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걸 주면, 상여금을 주면 얘가 퇴직금 부분에 포함이 돼서 내가 퇴직금까지 많이 주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문의가 오는 게, 성과급을 줬는데,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얘가 여기 평균 임금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방송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것도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성과급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임금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사전에 확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이번 연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기로 약속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1,000만 원씩 상여금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확정돼 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평균임금에는 빠지고, 예를 들어 사장님이 1월 1일 날 공표를 합니다. 이번 연도 매출을 5억 이상 달성을 하면 저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500만 원은 평균임금 부분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12페이지, PPT 12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임금 지급하거나 퇴직금 계산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인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이 파트죠. 3개월 일수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3개월 일수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휴업을 한 2개월씩 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 휴업을 2개월 한 일수 동안에 임금은 평소보다 적게 받았을 텐데 그대로 계산해갖고 퇴직금이 나가면 이게 너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서 이 내용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 사용자 규칙 사유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PPT에 나와 있는 두 번째 2번 꼭지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치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치고 퇴직을 3월 31일 날 했다고 치면, 이 사람 그냥 단순하게 3개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개월 동안에 임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휴업한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월 임금 100만 원, 퇴직일자. 그러면 휴업한 기간 동안 휴업을 했기 때문에 70%에 해당하는 7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 같았으면은 100만 원씩 받은 거를 3개월 해가지고 그 3개월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계산을 했을 것인데, 지금 70만 원씩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발생이 됐죠. 240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240만 원이 3개월 동안 받게 되는 손해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정을 하고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 동안과 이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 계산하는 거에서 제외를 해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월 한 달간의 1개월 기간과 그때 받은 월급 100만 원만 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법에서 정한 휴직 기간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쟁이행위 기간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뭐 병역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 혼자 어디 놀러 갔다가 다쳐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휴직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기간을 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때문에 휴업을 한 거냐, 근로자 때문에 휴업을 한 거냐, 그래서 그 내용을 기준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네. 제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질문 들어온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다. 그러면 그때도 70%의 임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질문의 요지인데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걸린 사람 이게 뭐라 그래? 확진자가 발생되는 바람에 휴관을 했는지 아니면 확진자가 없는데도 예방 차원에서 휴관을 한 건지 이 경우의 수로 나눠지는데 확진자가 있어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규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을 안 하셔도 되고 확진자가 없는데 휴관을 한 경우에는 이걸 이제 사용자 경영상 범주라고 봐가지고 그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부터 해서 가족돌봄휴가 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뭐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당했는데 이런 얘기 또 해도 이게 남을까봐 이게 그래서 많이들 무급휴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이게 회사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율적이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교대로 하더라고요. 무급휴직을. 그러면 내 순번이 오면 거부를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사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근로자들도 사실 많이 어려워하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의가 오는 게 거의 다 지원금에 관한 문의만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평균 임금은 여기 PPT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퇴직금 계산하거나 연차휴가 수당 계산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통상임금 관련된 얘기할 때도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통상임금을 어디다 쓰느냐라고 얘기할 때도 연차수당이라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이게 오타가 아니고 연차수당 줄 때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주셔도 되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주셔도 되고 그거는 회사가 정해서 하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워낙에 요즘은 뭐 중고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바뀐 거, 작년 기점으로 바뀐 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국가가 이거 이상으로는 무조건 이 수준 이상으로는 무조건 임금을 지급해라라고 강제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8월 5일 정도까지 이걸 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인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부분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 내용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는 전해 듣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다들 아시는 거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두 번째로 뭐 주누리 사회보험 지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은 누구한테 적용을 하느냐? 여기 PPT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한 명만 쓰더라도 다 지급하셔야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여기다 하나 이제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8,590원. 8,590원은 다 준수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가사 사용인이라든지 이제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만 동거하는 가족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라든지 선원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자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이 나머지 하나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습 근로자니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주면 된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새는.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신데, 하나 빼먹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거를 예정을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저기 아르바이트 해봤지만 이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업장들이. 이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수습으로 뽑았으니까 3개월 동안은 조금만 줘도 돼. 그냥 요것만 기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걸 한번 유의하시라고 일부러 넣어뒀고요. 작년도부터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작년도부터 새로 들어온 게 단순 노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이 규정이 요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고시에 보면 15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그 내용을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번의 종사자 뭐 이렇게만 써 있고 나머지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조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직종별로만 좀 말씀드리면, 제조업에서 단순 포장 업무 하시거나 단순 선별하거나 제조 관련 단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청소하시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단순 노무 종사자에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 사용하실 때도 이거 얘기하시면서 임금 낮춰주시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거기도 아마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 네.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있네요.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프로페셔널하게 다 외웠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이 점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다음으로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여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이게 PPT 1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시간에 최저임금 정의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최저임금의 예외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지는지 요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19년도 들어와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변경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들어가지 않는 임금 해서 이렇게 목록화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 이 시행령 변경되면서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와 같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 16페이지에 나오는데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 범위를 일단 저렇게 정해놓고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지 않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적으로 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마다 따로 정해놓은 휴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준하는 임금까지 최저임금에는 빠지게 되고, 상여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산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같은 경우에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적인 무슨 포인트나 이런 걸로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저임금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통상임금은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지만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1개월 초과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주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이 사람의 주요 수당에 관한 근로시간은 주요수당에 관한 시간은 이제 총 8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8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4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달 근무하는 근로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총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요 계산하는 것까지는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빼고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이 평균적으로 4.3455주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48시간 곱하기 4.345주 이렇게 하면 209시간이 도출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받는 돈이 최저임금이 8,59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한 달에 최소한 내가 받아야 되는 월급 액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액에 미달되는지 이거보다 많이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새로 도입이 된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상여금 같은 것들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 이 내용들을 보시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정기상여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기상여금과 같은 것들 2019년에는 25%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현금성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7%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받고 있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곱한 것보다 더 크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도 최저임금 부분에 같이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복리후생 부분 1%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까지도 포함을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7%를 초과한다라고 해서 이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체 다 집어넣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초과한 부분만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본적으로 받는 그 시급 액수는 현재 8,500원 조금 아주 살짝 낮아서 8,500원 받는다 치고, 글씨가 또 너무 작아. 예시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최저임금이 8,590인데 예를 들어 내가 받게 되는 내가 받게 되는 시급이 8,500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복리후생비로 예를 들어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치자고요.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준 말고 올해 기준으로 하죠. 이 복리후생비를 요게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곱하기 5%, 지금 PPT 보시면 17페이지 하단부에 복리후생비 2020년 5%라고 써있죠. 이 5%라고 써있는 초과한다. 이 20만 원 초과한다라고 보면 이 초과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여기 계산할 때, 여기 최저임금 계산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은 충족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은 충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법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산입 범위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매년 산입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서 2024년에는 그냥 현금성 복리후생비라든지 아니면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다 합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켜 가면서 그 최저임금을 계산하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에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기업들이 기본급은 낮게 주면서 이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주는 형태의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연봉자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혜택을 다 받게 되면서 이게 원래 제도 취지랑은 좀 맞지 않게 돌아가는 형국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합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됨으로써 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여금을 1년에 뭐 600% 이렇게 주는 회사가 있고 급을 뭐 한 190만 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연봉은 4천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는 속도에 따르면 얘는 이제 내년에는 뭐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면 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를 다 합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요 다음번에 나올 내용은 이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PPT 한 18페이지 그쪽 보시면 19페이지죠. 퇴직금이란 이제 계속 근로 기간에 비례해서 우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누가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사람인지 그 내용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퇴직금의 형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건 1년 이상 근로한 사람한테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건데, 적용 제외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1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자가 될 것이고, 4주 평균에서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의 형태는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하게 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눠지고요. 이 퇴직금 제도는 익히 알고 계시는 그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퇴직금은 일단 아시다시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하는 금액인데, 이 회사의 그 자금 사정에 따라서 내가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전혀 못 받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제도가 발생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나의 퇴직금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연금 제도까지도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DB형 같은 경우는 급여형 퇴직 제도로서, DB형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금액이 확정적인, 여기 DC형 같은 경우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서 매 달마다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고정적인 그런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얼마를 납부했던 간에 퇴직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을 전체 다 반영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체 다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DC형 같은 경우에는 매 달마다 회사가 내야 되는 납부액만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금액은 전체 근속기간하고는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DB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책임이 사용자한테 있고, 이 DC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좀 잘 운용을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좀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중간정산 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DC형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DB형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사전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새로 설립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이 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 안 한 사업장이 있다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을 적용하는 그 형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퇴직금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2010년 30일까지인데, 이때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는 전체 평균 임금의 50%만 반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고 2013년 1월부터는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100% 퇴직금을 다 보장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2009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2020년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퇴직할 때 이제 퇴직금을 주려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계속 근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2010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평균 임금을 그리고 13년 1월 1일부터는 100% 전체에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다 지급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는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영세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있는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들 알아보셔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퇴직금 제도의 주요 취지는 은퇴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퇴직금을 주요 취지였는데 과거에 2012년 7월 이전에는 7월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7월 26일 이전에는 중간정산이 무조건 가능하다 보니까 사업장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다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마지막 은퇴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제도 취지랑도 맞지 않다 보니까 요 날짜를 기점으로 이 이후부터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 사유가 지금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약 한 8가지 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금,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자기의 그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쓰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유 없이 뭐 예를 들어 연봉 안에다가 퇴직금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은 다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분도 별도로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서서 다 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는 DC형, 확정기여형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혹시 필요할 것 같은 사업장이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분은 사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이 있나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휴업수당에 관한 내용인데요. PPT 22페이지고 휴업수당에 관한 꼭지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최근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로 문을 닫고 있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휴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따로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나온 거 그거 사실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빼놨던 건데 그 내용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했는데 일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했는데 휴업수당을 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확진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업수당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용자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 그 휴업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걸 이제 휴업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70% 이상을 지급하는 게 휴업수당이죠. 근데 만약에 이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했는데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일이 없어서 당장 나갈 임금도 못 나가게 생겼는데 이 휴업수당까지 줘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우리 법은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70%에 대한 금액보다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의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으셔서 휴업수당을 감액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휴업을 할 때 사용자 귀책 사유는 무엇이냐 이제 고의로 인해서 사업장을 휴업한 게 아니라 고의나 과실 없이 사업주의 경영 범위에 들어오는 사유라면 그게 이제 사용자 귀책 사유가 예시로 들어놓은 게 원자재 수급이 안 되던가 아니면 매출 감소가 이루어진다든지 불황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 귀책 사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제 휴업을 할 것, 그리고 휴업했을 때 그 사용자 때문일 것, 이렇게 보고 만약에 고의과실이 있어서 휴업을 한 경우에는 70%만 주는 게 아니라 전액 다 주셔야 됩니다. 그게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휴업수당의 지급 수준은 70%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하로 주셔도 상관이 없다. 무조건 승인부터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휴업수당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원래는 한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양을 결정을 했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여기 센터장님 얘기하신 거를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저희 수원시 생활임금 관련해서 저희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입니다. 전혀 예정이 없었는데요. 그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수원시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좀 넘겨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수원시 공공기관, 이제 출자 출연기관이나 민간 위탁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최저임금보다는 오히려 수원시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톤을 좀 이어받았고요. 아마 이제 좀 노무사님도 수원시 생활임금을 좀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좀 현장에 더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을 받은 것부터 좀 소개를 드려볼까요? 어느 이제 수원시의 민간 위탁기관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수원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준이
기준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급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이 1150원이죠. 시급으로 따지면. 그러면 거기에 아까 이제 노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9시간,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209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어서 그러면 209시간을 하면 1150원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212일 250인가 그래요. 213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213만 원이고 그런데 이제 그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는 그 근로자가 출산휴가 대체자 또는 육아휴직 대체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급만 지급하고 노동자가 지급받고 있는 식대를 지급받지 못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는 생활임금 이상의 수원시 생활임금의 기준은 준수하고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위반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종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즉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그런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근로자는 출산휴가 대체자 또는 육아휴직 대체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출산휴가에 들어간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동종 유사 업무를 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국 기간제법을 위반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는 준수한 게 되지만 그 기간제법을 위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결국 생활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원시 생활임금제가 적용된 게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이나 민간 위탁기관에서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수원시 생활임금제의 생활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이제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통상임금이 기준인 거예요. 기본급뿐만이 아니고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여금까지 모두 포함돼서 시급으로 따지면 1150원 이상이 되면 생활임금을 준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칠판에 적으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의 기본 급여 체계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죠. 수당이나. 그래서 보통은 많이 있는 게 이제 기본급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가 보통 13만 원 정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직무수당인가요? 직급수당인가요? 뭐 직급수당 또는 직무수당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여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글자가 작은가요? 그래도 파란색이라 좀 보이나요? 좀 더 보이나요?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여금은 우리 보통 이제 수원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명절 상여금이어서
명절 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아닌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보여요? 검정색, 파란색이?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착오가 많네요.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급, 그 다음에 식대, 직급수당, 이것까지만 하죠, 그냥 쉽게. 식대 13만원, 직급수당 10만원, 뭐 이 정도로 가죠. 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당들이 쭉 있습니다만, 상여금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상여금. 명절 상여금. 아까 명절 상여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그런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나요? 노무사님 강의할 때? 재직 중인 근로자를 조건으로, 재직 중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출자 출연 기관이나 수원시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보통 조건으로 해요. 그래서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좀 설명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수원시 생활임금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213만 원이 넘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213만 원이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면 213만 원을 기본급으로 213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때와 직급수당과 각종 상여금과 수당들을 지급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기본급을 214만 원 정도로 갖고 여기에서 빼기 13만 원, 빼기 1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본금을 잡아야 이게 생활임금을 준수하게 된다는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단시간 근로자의 생활임금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하루 8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4만 원 정도예요. 214만 원. 그리고 그러면 하루 4시간 일하는 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근로자는 8분의 4가 생활임금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매일매일 4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214만 원 곱하기 8분의 4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근로자는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8시간씩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죠. 그럼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40분의 4가 되겠죠. 1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어떤 단시간 근로자의 생활임금이 얼마다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생활임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지켜지고 있어요. 또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저희 센터가 수원시 생활임금 준수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수원시 생활임금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최저임금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어요. 출처 출연기관, 어느 출처 출연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꽤 큰 규모의 출처 출연기관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근로시간이 꽤 길었던 경우, 연장 근로가 많고 휴일 근로가 많았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던 통상임금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시급으로 정해진 건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실제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그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원시든 수원시 출자역 출연기관이든 최소한의 노동법상의 기준, 그리고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사님 뭐 더 강의하실 게 없으면 이걸로 마칠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두 번째 노동법 온라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 금요일 3시에는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박군숙 노무사님, 맞죠? 예. 박군숙 노무사님을 모시고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